만일에 이 말은 입에 담기도 불순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은 정권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죠.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버린 것이죠.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미사여구죠. 대운하니 열차편이니 하는 사업들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 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반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열받아서 재정으로 투자를 하면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열차 페리는 제가 2000년 제가 해수부 장관 시절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 허브 전략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제가 본시 제가 이 말을 그거를 참여정부 물류 허브 전략에 비하면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썼다가 너무 좀 야박하다 싶어서 너무 작은 사업이다라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과를 설명한 것이고 결론은
손가락 한마디가 아니고 너무 작은 사업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혹시 또 손가락 한마디 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왜 자꾸 웃으세요? 과학도시 한다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다 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가할 것 있으면 도시 하나 지정만 하면 되는데 그 뭐 또 들고 나와서 흔들어 놨습니까? 이 정도 사업을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두 건 개별 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할 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안희정 집행위원장 그 뭘 받아 적었어요. 이거 나중에 통째로 드릴 것인데. 녹취해서 드릴 겁니다. 예.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보죠.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하여튼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10% 정도는 또 이런 혜택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이 혜택이, 사업을 잘 해야 이 혜택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합니다.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을 해줬는데요. 91년에 1조 8천억 원 주고 무슨 엄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무슨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11조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이네요. 6,800만 원입니다. 9억 2천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천만 원이죠. 9억 4천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그거 안 팔면 되는 거지요.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7.5% 세율 7.5%인데 그거 해줘야 됩니까? 참 이 정책이라는 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확실한 그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놨습니다. 금융정보 요구권인가 해가지고 조금 늘려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좀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그쪽에 붙여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늘려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더니 절들어 뭐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리면 그럼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의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그 수준 있는 그 연구와 기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그 공무원 뭐 출연액이 하니까 또 그게 뭐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한때 후끈했는데 그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것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입니다.
참여정부들의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이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그 전술이죠.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버려서 너무 많이 와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이 공천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일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모르면 용기가 있다 했던가? 하여튼 예? 예?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예,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한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 일보, 비대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한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죠.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죠.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 일도 걱정이고 힘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